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 유가 폭락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원자재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었죠. 요즘 원자재 시장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원자재가 긴 흐름으로,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긴 흐름으로 지속 상승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원자재 슈퍼사이클 앞으로 10년은 간다, 뭐 이런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 얼마나 올랐고 왜 올랐는지, 슈퍼사이클이 정말로 오는 것일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들어봤는데 원자재 웬 슈퍼사이클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슈퍼사이클 하면 장기적으로 물품 가격이 오르는 걸 말하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원자재에는 크게 금, 은, 구리 같은 금속이 있고요. 원유도 들어가 있죠. 옥수수, 이런 곡물도 들어가 있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의 원조답게 반짝 2, 3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7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아주 긴 흐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죠. 19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4번의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요.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1890년대에서 1940년대 전후, 1950에서 70년대, 다시 70에서 90년대 후반, 이렇게 3번의 슈퍼사이클이 왔었습니다. 1차 슈퍼사이클의 미국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찾아왔었는데, 이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장 짓고 철도 깔고 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었던 덕분이었죠. 2차 슈퍼사이클은 1950년대에서 70년대 전후, 아이러니하게 전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에 따라서 원자재 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끝나고도 무너진 다리 짓고 건물 세우고 하느라 수요가 이어졌고요. 1970년대에서 90년대 후반 찾아온 3차 슈퍼사이클은 오일 쇼크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와중에 찾아왔는데,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대체재 수요가 오히려 원자재 수요를 늘렸었죠. 2000년 즈음에 찾아온 4차 슈퍼사이클은 중국 같은 신흥국 성장 덕분에 왔습니다. 여기에 다들 기억하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로 공급된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1999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렸죠. 자, 그럼 지금이 정말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할 만한지 지금의 기록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실제로 원자재 가격은 2020년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가와 금속, 곡물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0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60달러대를 넘어섰고요. 비철금속의 대표격인 구리는 1월 중순 톤당 8,000달러 내외로 오르며 10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구리 보고 붉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두를 중심으로 8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 역시도 요즘은 1,7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금 가격, 2020년 8월 초에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000달러를 경신했었죠. 앞선 슈퍼사이클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등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갑자기 줄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자,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도 비슷한 이유에서 왔는데요. 우선 원유는 오펙에서 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에 공급 축소가 사실화됐고, 금속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었는데, 일부 광산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한 영향으로 부족해졌거든요. 작년에 태풍의 장마에 올해 한파까지 기상이변 얘기 정말 많이 들리고 있죠. 곡물의 주산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라니냐 때문에 공급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소비의 큰 손인 중국은요, 2020년에 이재민만 4천만 명이 발생한 대홍수까지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곡물 가격을 지탱해줬습니다. 코로나19로 식량이 이제는 안보 문제가 되면서 너도 나도 비축하는 게 곡물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자, 그런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이런 수요 공급 요인 말고도 다른 슈퍼사이클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이번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시장이 회복 속도가 걱정이 무색하게 빨랐었거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 코로나가 상륙하면서 각국 정부가 쏟아낸 막대한 코로나발 유동성은 위험자산으로 러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른 건 원자재뿐이 아니거든요.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도도 높아졌고요. 오죽하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냥 사기만 하면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원자재는 주식과 비슷하게 위험자산으로 묶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통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방향이 반대로 가는데, 이번 코로나 때 특히나 더 달러 약세에 원자재 값이 강한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미 달러와 약세가 투자 수요와 연관된 위험자산 선호 강화와 맞물렸고 원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이다 라고 진단했을 정도니까요. 실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보다는 투자 성향의 변화로 가격 상승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환경 흐름 같은 사회에
구조적 변화도 원자재 수요를 늘리고 있는 원인인데요. 파리 조약과 맞물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정책으로의 흐름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던 원유 같은 원자재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해진 팔라듐 같은 금속들, 3차 산업혁명 때나 4차 산업혁명 때나 여전히 필요한 구리 같은 것들의 수요 증가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올랐던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전망을 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건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역시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통큰 유동성 공급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연준 의장은 돈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지금이 부채 걱정할 때예요?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돈 더 풀겠다는 거죠. 시티그룹은 대규모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서 달러 약세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돼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장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시국에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 2021년에도 중국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도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세계 원자재 수요를 견인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든 게 뜰 때가 있으며 질 때가 있죠. 모든 위험 자산의 호황이 끝나고 출구 전략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쪽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경기 회복 기대긴 하지만요. 쉽게 말해 미국에서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게 국채 금리거든요. 기업들의 조달 비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걸 뜻하다 보니까 결국 주식보다 채권의 매력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 소식에 나스닥이 급락으로 반응하기도 한 겁니다. 여기에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2024년으로 점쳐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2008년 원자재 급락 때도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가 가수요를 만들어냈고 이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 그만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도 리스크 요인인데요. 워낙 원자재 중에서 철 같은 것들의 중국 의존도가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푼 돈이 자산 가격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에서인지 춘절 즈음에서 시중 유동성의 회수에 나섰습니다. 시중 유동성은 실물 경제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자산 시장 거품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시장의 큰 손인 중국 당국의 테이퍼링이 과감해진다면 원자재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워낙 다양한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따른 상승과 하락 전망이 엇갈린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기술주로 달려가는 위험자산 러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반대로 곡물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중국이 곡물을 비축해두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러시아도 곡물 수출에 관세를 매길 정도니까요. 금속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한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수요는 충분히 더 증가할 수 있죠. 친환경 흐름을 타고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팔라듐, 태양광에 쓰이는 은 같은 것들도 이미 꾸준히 올라왔고요.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경기에 불안감을 여전히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까 내다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세계 경기의 호황은 당분간 가겠구나 점쳐볼 수 있겠고, 반대의 경우라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겠구나 판단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도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여기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주 같은 것들이 그렇죠. 리튬 광산 갖고 있는 포스코나 금은과 커플링되어 있는 고려아연, 이걸 날라야 하는 조선 해운주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자재의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보는 그 해안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전해드린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역사적 흐름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 앞으로의 전망까지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원자재 5차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신가요? 의견도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나은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